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대 정치파, 고대 경제, 고대 사회사까지 끝냈고 고대 문화사를 들어가는데 고대 문화사가 원래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4개로 쪼개서 고대 문화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고대 불교사 들어갑니다. 일단 불교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문화사에서 사상사, 그러니까 유학, 불교, 뭐 사상이니까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 풍수지리 사상, 이 유학이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는 이제 성리학, 이황, 이 공부해야 되고 18세기는 실학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실학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사에서 이런 사상사를 만나기 때문에 불교 철학, 그 다음 뭐 성리학적 철학 이해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승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도 초선의 성리학, 이황, 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실학은 실학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교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불교 문제에 기출된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80% 90%는 원효냐, 의상이냐, 의천이냐, 진울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의천과 진울은 고려시대 숙련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원효, 의상이 가장 중요하겠네. 자, 책을 보시면 58페이지 1번 불교의 수용은 그래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정치사로 고대 정치사, 소수리망 업적, 침유왕 업적, 성왕의 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되잖아요. 복습만 합니다. 다 정치사에서 했던 겁니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중국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구려 바로 옆에 신라가 있죠. 백제 건너뛰고 신라로 가볼까? 신라는 5세기 눌지 마리간 때 불교를 수용했고 6세기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5세기 눌지 마리간 때 불교가 수용될 때 이제 보니까 고구려 승려 무코자가 불교를 신라에 전해줬네. 5세기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국가적으로 공인되어지진 않고 민간 차원에서 계승되고 있다가 약 100년 정도 후에 버풍왕이 2차돈의 순교로 공인을 합니다. 아, 2차돈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2차돈이 천림경이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굉장히 아끼는 숲을 밀어버리고 절을 지으려고 하니 귀족들이 2차돈을 죽여라 하니까 버풍왕이 2차돈의 목을 뱉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흰 피가 목에서 쏟았고요.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불교가 공인된 거 아닙니까? 버풍왕 때 불교 공인 분명히 공부했죠. 그 다음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침유왕 때 4세기 침유왕 때 불교가 수용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4세기에 백제는 불교가 수용되지만 5세기에 백제의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불교의 불자도 안 나오다가 6세기 성왕 때 굉장히 불교가 잘 나갔나 봐. 그래서 성왕이 귀족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교과 불상을 전파합니다. 다시 근초고왕은 일본에 칠지도를 전파했고 성왕은 일본에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불교 수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사랑 통합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치사 잘하면 경제사의 문화사가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복습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2번 삼국불교의 특징은 어지간하면 그냥 건너뛰고 점프하고 싶은데 고구려, 삼론종, 해관, 뭐 보도계 열반종 그냥 하지 마세요. 백제, 놀이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성왕 때. 이건 어차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왕 때 겸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승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겸익이 법회를 열면 중국과 일본의 스님들이 백제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왕 때 겸익하고 이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뭐 겸익의 율종이다, 계율종이다 다 맞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성왕 때 겸익. 신라 가시면 신라 불교의 특징 그래가지고 선지로만 나오고 정답으로는 채택되기 어려운데 신라에서는 왕죽불사상, 불국토신앙, 업설, 미륵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공부했던 겁니다. 버풍왕 때 불교식 왕명 사용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라 시기 구분할 때 삼국사기는 신라 왕의 혈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 삼국유사는 왕의 지배자 칭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고, 중고, 하고 중고가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다. 법흥 왕 다음에 누구예요?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여왕 이런 왕들이 있는데 왕의 이름에 법자나 덕자나 진자는 불교식 왕명입니다.
너무 어렵나? 그럼 법흥왕 때 불교식 왕명 사용했다. 끝! 여러분,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고 진흥왕이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고 제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치사에서. 근데 진흥왕 때 고구려 승려 해량의 도움을 받고 해량을 국통으로 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진흥왕 때 불교 교단이 정비되었다. 저는 책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집어넣습니다만 제가 이 와중에도 지금 줄여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탑 공부할 때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만들린다 이거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됐나요? 아니 지금 책이 6번에 진평왕의 걸사표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걸사표는 살수대첩의 배경이었잖아. 그것도 불교사로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려우니까 건너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원효하고 의상의 별표를 치십시오. 원효 의상, 여러분 원효 해골물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원효가 당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 옛날에는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눈을 떴더니 바가지가 있고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가지 없습니다. 해골에 썩은 물이 고여 있었던 거야. 다시 마시려고 했더니 바로 오바이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 모든 건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왜 당의 유학을 가야 되냐. 그때 원효가 해골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옆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게 바로 의상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당의 유학을 안 가고 의상은 당의 유학을 갔던 거예요. 일단 원효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이 책 두 개는 암기하십시오. 대승기신논서, 금강산맥경론 그냥 암기하세요. 화엄경서는 버려. 대승기신논서, 금강산맥경론 그리고 원효는 종파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종파융합을 전문용어로 화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신문화쟁론을 씁니다.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대조원효. 여러분 원효, 의상, 의천, 진울은 너무 많이 출제되는데 원효하고 의상을 비교 많이 하고 의천, 진울을 비교 많이 하겠죠. 근데 한능검은 쉽게 출제되니까 원효를 물어보는데 선택지에 의천도 나오고 진울도 나오고 또 몇몇 스님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수어망살 공부할 때는 실은 승려 40명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4명으로 압축해드리면 얼마나 땡큐야. 다시 원효 종파융합, 화쟁사상, 신문화쟁론 그리고 모든 건 부처의 한마음에서 나오는데 왜 싸우냐. 부처의 한마음, 일심사상. 그리고 원효의 가장 큰 업적 원효가요 파괴합니다. 머리를 깁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만 찾아라. 아미타 부처가 사람이 죽으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안내해주는 부처야.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갈 수 있다. 이게 왜 불교를 대중화시키냐면 당신은 불교 경전을 읽고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아무나 읽을 수 없거든요. 절에 가서 시주도 못해 일반 백성들은 가난해서. 근데 아미타불만 외치거나 마음속으로 찾으면 죽었을 때 서방 정토 극락에 간대. 그래서 정토종을 보급하려고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효 다 됐죠. 지금 책 밑에 원효의 법성종 이런 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 자, 의상 갑니다. 원효 조금 더 가면 원효가 야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나에게 좋은 도끼가 있지만 이 도끼를 담을 자루가 없구나. 그러니까 당시 신라 공주였던 요속공주가 내가 당신의 자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승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원효가 요속공주랑 사랑해서 설총을 낳네. 여러분 설총은 이두정리했던 인물이고 신문왕에게 화한계라는 글을 올렸던 인물인데 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원효에 대한 반기를 든 거지. 왜 아빠 원효가 요속공주랑 사랑해서 설총을 낳고 잘 키웠겠냐고. 또 술 마시고 다니면서 일심을 외쳐라, 나무아미타불을 외쳐라,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 아닙니까? 원효 하나 더. 가난한 자가 서방 정토 극락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무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해 사상, 아미타신앙, 불교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죠. 자, 당의 유학을 갔던 의상은 진골 귀족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가 삐뚤어진 것 같아. 의상은 진골 귀족인데 원효는 육두품이거든요. 의상은 잘생겼는데 원효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거든. 그리고 의상은 국가가 굉장히 지원해줘가지고 많은 제자도 양성하고 교단도 형성하는데 원효는 별로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를 대중화시킨 데 더 앞장선 인물이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의상이 당의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하는데 신라 진골 귀족 출신이고
너무 잘생긴 후님이어서 그런지 많은 여인들이 의상을 짝사랑합니다. 특히 선묘라는 낭자가 의상을 짝사랑해가지고 의상 후님이 가부좌 틀고 있는데 옷을 살짝 벗고 후님하고 이렇게 안기기도 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 후님이 나무아무 타압을 막 해버리니까 마음속으로 진심 의상을 사모하게 돼가지고 의상이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할 때 10년 동안 밥 차려줘, 설거지해줘, 빨래해줘, 집 청소해줘. 근데 의상이 천연적인 나쁜 남자야. 선묘낭자에게 눈길 한 번을 안 줘. 그러다가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내죠. 의상스님이 당나라가 자신의 고국이었던 신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중국 동해안까지 가서 신라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선묘낭자가 의상스님이 신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말을 타고 중국 동해안까지 갔는데 의상스님이 탄 배가 벌써 신라를 향해 떠나고 있으니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용이 되어서라도 의상스님이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면서 선묘낭자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가 의상스님과 함께 보기자료에 시험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선묘낭자가 용이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곧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의상은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중국에서 배워온 화엄종을 창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엄종이니까 해동 화엄종을 창시합니다. 원효는 화쟁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신문 화쟁론을 썼죠. 의상은 화엄종을 창시하면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원효는 모든 게 부처의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심 사상을 이야기했죠. 의상은 일즉다 다즉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곧 전체여 전체는 곧 하나다. 왕은 곧 백성이여 백성은 곧 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이 왕에게 잘해라. 화엄 사상 자체가 왕과 귀족들을 도와주는 사상이에요. 모든 건 조화 속에 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해동 화엄종을 창시했고 화엄일승 법계도를 그렸고 일즉다 다즉이를 이야기했던 게 의상인데 의상은 부석사라는 엄청난 절을 만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절이기도 하고 부석사는요 여러분 수험항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일단 의상스님 이야기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그럼 의상스님이 부석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부석사가 가서 보시면 무량수전 가려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한번 뒤돌아서 돌계단에 앉으면 소백산맥 진짜 천하의 명당입니다. 그곳에 절을 세우려고 했는데 산적들이 자리를 잡고 안 비켜줘. 의상스님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선묘낭자가 출현합니다. 용이 돼가지고요. 선묘낭자가 큰 바위를 그 도적들 향해 용이 원래 손이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바위를 던졌을까? 그래서 도적들이 도망치고 거기에 바로 부석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선묘낭자가 용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던졌다는 돌이 실제로 땅 위에서 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쪽의 사람이 실을 그 돌 아래로 통과시키면 통과한단다. 제가 직접 부석사 가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게 구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공중에 떠 있다. 뜰 부자 부석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석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교단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진골 귀족 출신이었던 의상이 신라 왕실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 의상은 중대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다 원효나 의상이나 중대 인물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교단 형성하고 제자까지 양성하고 왕실의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원효가 삐뚤어져 가지고 파괴하고 소송거사가 돼서 나무 아미타불 무예가 부르고 다니면서 막 술도 드시고 원효는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의상도 원효처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죽어서 서방 정토 극락에 가자는 거고 의상의 관음 신앙은 살았을 때 복받자는 현세 구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나 죽어서는 극락, 살아서는 복받아. 됩니까?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관음 신앙 꼭 끼어가십시오. 그럼 원효 의상이 거의 다 된 거죠. 확률 50%인데 진짜 여러분 금강산맥 경론하면 바로 원효, 아미타 신앙 원효, 관음 신앙 의상, 일즉다 다즉일 의상, 일심사상 그럼 원효, 신문 화쟁론 원효, 무예사상 원효, 부석사 의상 물론 낙산사란 절도 있습니다만 교단을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했다 의상 이거 됩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진짜. 이게 되면 이제 선택지로 원칙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원칙은 공무원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숙련인데요. 그 중국의
유명한 삼장법사의 제자다, 현장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뭐 서명, 학파, 규기와 논쟁했다, 해심, 밀경수 썼다. 근데 넘어갑시다. 한능검에서는 대신 해초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왕오 천축국전. 해초가 인도를 갔다 왔다 5곳의 천축국, 동서남북 중오 다섯 곳의 천축국,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해요. 갔다 왔다 왕호 천축국전을 썼는데 이게 두낭 석굴에서 발견됩니다. 중국에. 근데 그거 발견을 프랑스인이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여러분 원효와 의상이 젊은 시절에 당에 유학을 가려다가 고구려 병사들에게 붙들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삼국시대였고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승리가 됐을 때는 막 통일 신라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대 인물이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효 의상 공부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면 교종과 선종 나오는데 통일신라 중대에는 교종불교가 잘 나갔고 하대는 선종불교가 잘 나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니까 정치사에서 짧게 하고 넘어갔던 걸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 인정하시죠? 교종은 공부할 교자야. 교리 연구, 경전 해석을 중시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하려면 왕족이거나 귀족이어야 돼요. 중앙불교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절에서 법회하고 절에 시주합니다. 그 돈으로 불상도 만들고 탑도 만들어요. 여러분 탑이라는 건 관념적으로 석가에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탑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리 이야기 가지고 한참 또 더 가겠는데 이 사리는 아니 전 세계 탑이 수천 수만 개인데 어떻게 석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을 수 있나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선종불교는 참선할 때 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성도야 수양 깨달음을 중시해서 그 절에서 입적해서 돌아가신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급으로 대접해드리기 위해 승려의 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탑입니다. 다시 선종. 여러분 선종은 참선, 심성도야 수양 깨달음 이런 거 중시하는데 이거 백성들이 참 좋아하겠잖아.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민중들이 선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통일신라 하대에 민중을 포섭해야 되는 지방 세력 호족들이 함께 신봉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중앙불교고 선종은 지방불교인데 특히 선종이 통일신라 하대에 굉장히 유행했고 통일신라 하대에 그래서 승탑이 만들어진다.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밑에 심한 내용, 교종 5교. 여러분 저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독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음종, 진표의 법상종을 암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쩌리 다 찢어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심한 내용, 견성, 오도, 불림, 문자 이런 것도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그냥 교종은 5교가 잘 나갔다. 선종은 9개의 절이 잘 나갔다. 선종 구산이 유행했던 건 통일신라 하대다. 승탑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하대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빠르게 하려고 조금 숨이 차네. 문제 풀겠습니다. 자, 고대 문화사 두 번째 시간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유학, 그리고 풍수지 사상, 도교, 그러니까 기타 등등 불교 말고 기타 등등을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공부 내용을 줄여드릴게요. 통일신라 시대 유학자 중에 일단 강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강수는 외교 문서에 능했다라고 하면서 선택지에 청방인문서나 답서린기서하고 선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한능검에서는 정답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서린기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청방인문서 할 때 인문이 김인문입니다. 왜냐하면 김춘추가 당태종에게 사대를 맹세하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혀놨단 말이죠. 그 김인문을 돌려달라. 신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강수가 바로 통일된 직후에 유명한 유학자였구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설총은 원효의 아들인 거 이 앞 시간을 통해서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네, 설총이 이두를 정리하고 화왕계, 보기자료에 지금 제가 화왕계 사료는 없습니다만 화왕계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유교적 도덕 정치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꽃을 의인화시켰어요. 꽃 중에 가장 크고 예쁜 꽃이 모란꽃인데 그래서 이걸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보기자료 설총의 화왕계를 주고 이런 글이 쓰여졌던 왕의 업적, 그 왕은 신문왕이다. 이렇게 시험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김대문이라는 인물은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해가지고 신라의 승려들 이야기, 고승전, 한산기를 여행하고 쓴 한산기,
경주를 계림이라고도 하죠. 계림 작전 이런 글들을 남겼던 인물인데 모두 다 전해지지 않아요. 김대문이 이렇게 기록으로만 나올 거고 강수, 설총, 김대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단독 문제 시험 출제되는 게 최치원입니다. 그럼 최치원은 통일신라 하대 인물이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육두품이 통일신라 중대에는 사회적 진출이 활기를 띠었으나 통일신라 하대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도 때문에 사회적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반신라적 성향을 띠었다라고 했죠. 그때 통일신라 말기에 천재 3최가 있습니다. 최치원, 최언위, 최승우. 그런데 우리 한능검에는 최치원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최치원은 조기 유학의 선두주자. 12살인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10년 안에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급제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빈공과, 손님 빈자,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시험 보는 시험을 빈공과라고 합니다. 와, 16살인가 급제하던가 몇 년 만에 급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나라에서 사또 생활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가 농민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당시 최치원이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씁니다. 토, 황소, 경문. 이게 천하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시 당나라의 이름을 떨쳤고 실제로 당나라 황제가 최치원을 불러서 상까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최치원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육두품이 승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육관등인 아창까지다. 기억나실까? 최치원이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과거 시험 등을 봅시다라고 하면서 개혁안 시무 10조를 어느 여왕에게 대답해야 돼요. 진성여왕에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통신라 말기에 바쳤는데 그 개혁안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최치원이 관직을 놔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일설에 의하면 최치원이 뭐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아니다 학을 타고 날아다녔다, 아니다 절벽에 최치원의 집신 두 짝 있는 거 보고 쇠호를 탓하며 자살했던 것 같다. 그리고 최치원이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삼비문이라고 해가지고요 4명 승려의 비문, 승탑 옆에 이게 어떤 스님의 탑이야, 그 스님이 이렇게 살았어, 그 비문을 쓰는데 이걸 사삼비문이라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삼비문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학을 통해서 빈공과에 급제했어. 최고 유학자죠. 그 다음 학을 타고 날아다녀. 부산에서 바위에 글을 새겼대. 그 글이 해운대래. 이게 부산 측의 주장입니다. 해운대라는 그 지명 자체가 최치원에 의해 나왔다는 거예요. 학을 타고 다녀. 호랑이 등을 타. 신선이잖아. 도교죠. 4명 승려에 관련된 글을 써. 불교에도 조예가 깊죠. 그래서 유불선 사상에 능통했다. 됐나요? 이 최치원의 여러 글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치원의 개인 문집, 개원필경. 그럼 토항소 경문. 제왕연대력은 한능검에 좀 출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신라 왕들의 일대기인데 이게 진위 여부가 지금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난낭비 서문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신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걸 풍류도 풍월도라고 한다. 이런 게 보기자료에 주어지고 최치원을 물어보는 경우 시험 문제도 한능검에 있었습니다. 최치원이 중요합니다. 됐고 고대 역사서. 여러분 하필 근초고하고 진흥왕 때 역사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이거 2개 암기 못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역시 정치사가 돼야 문화사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6,200권이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7세기 영양왕 때 이문진의 신집으로 간추려지기도 했다. 선지로만 나올 겁니다. 대신 정답은 근초고왕과 진흥왕을 물어보니까 서기와 국사를 꼭 암기하십시오. 뭐 김대문의 여러 글들은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2개 암기하시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사례하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능검은 사진자료를 많이 주니까요. 도교는 일단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장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수대첩 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을에게 이기면서 우중문을 약올리는 글을 쓰죠. 수장 우중문시. 이게 여러분 도교가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특히 노장사상,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있어요. 근데 노자가 지족이란 단어를 이야기해. 알지, 발족. 근데 이 발족을 만족할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지족이란 단어, 그만 만족함을 알거라. 욕심 부리지 말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족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해서 아마
노자의 도덕경을 을지문덕 읽었던 것 같다. 너무 오버 아니야? 그 다음 강서대묘 화신도는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라고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도교의 방이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근데 도교로 시험 출제가 되면 일단 백제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백제 금동대향로, 이게 향로예요. 향로인데 구멍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조각 대박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향로에서 이런 멋있는 곳에서 구멍이 나오는데 내가 옆에 술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왠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교. 도교 신선사상, 무의자연. 이해되시죠? 노장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라고 하고,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도교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산이 3개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백제 산수문이 벽돌. 그 다음 사택지적비는 지금 부여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택지적이 백제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상좌평까지 됐던 사람인데 늙어가지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석 하나를 세우는데 실은 절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니까 불교적,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한다. 그냥 도교적만 기억하세요. 내가 어린 시절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까지 올라서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고향에 내려오니 참 인생 짧다. 허무.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택지적비가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무령왕릉에서 무령왕릉 지석에 지신령, 이 땅의 신령에게 이 무덤을 사기 위해 돈을 놓노라라는 내용과 함께 돈꾸러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백제가 중요합니다. 백제 금동대향로, 사택지적비, 삼수문의 벽돌을 기억하시고, 신라는 아까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 내용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발해는 나중에 고분에서 정말 살떨리게 시험 출제 많이 되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인데, 발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왕이 문왕이고, 문왕이 통치만 56년을 해요. 너무 오래 살아도.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정혜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가 문왕의 넷째 딸인데 딸들 죽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겠어? 저 세상에 가서는 아프지 말거라. 너 없는 세상 이 아빠는 어찌 사람 말이냐. 그래서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정의 정효공주면은 고불에서 다시 중요하게 만납니다. 다음 페이지. 풍수지 사상도 통신라 하대 도선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났네. 정치사에 다 했습니다. 통신라 하대 도선이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볼 때는 경주는, 신라 수도 경주는 왕기가 다 된 것 같아. 내 눈에 새롭게 왕의 기운이 서려있는 도시가 보여. 그러니까 각 지역의 호족들이 이러면 내가 성을 쌓고 장군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땅이 새로운 나라의 수도가 된다는 거 아니냐. 자신감 만빵 갖게 되고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 사상은 통신라 말기 도선에 의해 수용되었다. 됐습니까? 자질구레한 것들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 17강 고대 문화사 탑, 불상, 건축, 과학기술, 특히 탑, 불상, 사진자료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오늘 이렇게 사진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할 텐데 이 많은 탑과 불상들을 저는 실제 답사를 통해 현장에 가서 다 눈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탑을 보러 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고, 가서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떠하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몇 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그럴 순 없으니까 우리는 한능검에 어떤 탑이나 불상이나 사진자료가 고대 문화사 관련 기출되었을 때 우리는 안 틀리면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탑을 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조선시대 탑까지 이야기하자면 탑이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에 나오는 탑은 10개 안팎이니 탑 이름 암기하시고 그 여러분이 암기한 탑과 사진을 또 매치를 시키실 줄 아시고, 그리고 중요 출제 내용이 어떤 탑에 관련돼서 막 5개, 10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주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니까 탑 나오는 순간 땡큐 하고 정답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탑을 무슨 탑인지 모르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무슨 탑이지 하고 나오는 순간 일단 한 문제는 틀렸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진자료까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보시면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탑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험에도 가 하고 무슨 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 터에 있었기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진입니다만 예전에는요 엉망진창 사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막 제가 처음 답사 갔을 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빈 공터에 이거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고 음산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탑은 화강암이 많아요. 중국 탑은
다 많습니다만 전탑이 유명합니다. 전탑이 벽돌탑이에요. 우리는 화강암으로 만든 탑인 석탑이 많은 거고 목탑은 좀 일본 탑들이 유명합니다만 이건 우리나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돼 보이잖아요. 특히 옛날 사진 한번 보시면 옛날 사진 보시면 가장 오래돼 보이고 이게 화강암으로 만든 탑인데 무너져 내려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아이들이 이걸 시멘트 칠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보기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원한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제가 그 복원 현장까지 가서 다시 우리의 소중한 탑으로 태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교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가장 오래돼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 탑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었는데 사리장엄구가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예쁜 금동 항아리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비 사택 적덕의 딸이 여기 묻혀있네 어쩌네 그런 내용이 글귀까지 함께 발견이 되었고 누가 봐도 일반 탑의 양식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집의 모양을 띠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조탑 양식을 보이는 탑이다. 나중에 익삼내에 있었다. 이 미륵사라는 절에 대해서는 건축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익삼, 미륵사, 석탑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탑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실제로 한능검에는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평면도를 많이 줍니다. 그래놓고 이거 공준이 부연이 부여 나중에 능산리 고분군 이런 것도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평면도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써줍니다. 정림사 터에 있는 5층 석탑인데 원래 일본의 탑들이 5층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일본은 크게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일본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 하나 잡으시면 되고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자세히 가서 보시면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 글을 새겼단 말이냐 우리의 소중한 탑에. 그걸 소정방이 새겼다는 거야.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장수잖아. 그래서 소정방이 내가 이 나라 백제를 멸망시키는 걸 기념하노라 하고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한때 이게 백제를 평정하는 걸 기념하는 탑, 평제탑이라고 이렇게 잘못 불리기도 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본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 갑니다. 여러분 터만 나왔죠. 이게 황룡사 9층 목탑 터입니다. 근데 어차피 황룡사 9층 목탑은 이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 만들어집니다. 진흥왕 때 만들어졌는데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누가 건의했냐면 자장법사가 건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만들어졌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저 뒤에 건축물에 황룡사 9층 목탑의 모형도가 있을 겁니다. 9층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라를 침략하는 나라를 9개 나라를 상정해 놓고 그 나라와 관련된 외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침략하거나 그러면 그 나라와 관련된 층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불교의 호국적 성격이 엿보이는 거고 그럼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언제 불탔는데요? 몽고 침략으로 소실됐다라는 게 굉장히 나중에 고려사 공부할 때 고려의 대외 관계 공부할 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몽고 침략으로 소실당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 당연히 신라탑이죠. 경주에 가면 이 타가 있으니까요. 선덕여왕 진흥왕 나왔는데 이게 신라탑인 거 모르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황사 경주에 가면 있죠. 모전석탑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탑을 딱 주고 나서 지역 문제를 물어볼 경우 좀 특이한 곳에 있는 탑.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익산이 옛날에는 금마저라고 불렸고 이 익산에서 고구려 붕운동, 보장의 서자 안승이 금마저에서 붕운동했다. 그 익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경주라고 쓸 필요가 없죠. 다 경주. 아까 황룡사 9층 목탑도 신라 거니까 경주. 여기도 경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탑을 모방했다. 전탑은 벽돌로 만드는 겁니다. 벽돌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건데 얼마나 벽돌탑을 만들고 싶었으면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벽돌 같죠? 이게 화강암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겁니다. 대단한 탑이죠. 일단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탑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상륜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바람에 좀 날아갔어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이것도 선덕여왕 때 그럼 신라탑은 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 신라탑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건 통일신라시대 가문 사지 3층 석탑입니다. 지 3층 석탑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중기단 그리고 3층 석탑 기단 여기 기단 한 층 이렇게 보이죠? 또 한 층 보이죠? 그리고 1층, 2층, 3층 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이고 이 석가탑이거든요. 석가탑도 이중기단이 1층, 2층, 3층 석탑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통일신라시대는 이중기단에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진다. 탑들은 기본적으로 교종불교와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신문왕이 만들었다라고 신문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사에 신문왕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기본적으로 살짝 한번 건드려 놓고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자세히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원래 신문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준 탑이냐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만들어준 탑이에요. 문무왕은 어디에 묻혀 있어? 바다에 수장됐잖아. 왜구를 막겠다고. 근데 문무왕이 동해바다에 묻혔는데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자신이 다스렸던 신라 영토가 착 하고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바다야. 문무대왕암릉이 이렇게 있어요. 육지가 이렇게 보여. 자기 해가 이렇게 떠. 해는 빨간색 반짝반짝. 그래서 여기 해가 그림 못 그립니다. 여기서 탑을 똑같은 탑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경주 시내를 가면 무슨 짓거리 해놨냐? 아 무슨 관광상품 파는 뭐 이상한 기와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문무왕이 자기 아들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가문사지 석탑을 못 보게 막아놨습니다. 실제로 가문사지 석탑에서도 내려다보면 문무대왕은 바다가 잘 안 보입니다. 짜증나서 이 기와집 때문에 기와집 폭파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신문왕으로만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이제 사진자료가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데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비교가 됩니다만 가장 차이가 있는 건 이 상륜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힘들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탑이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래서 이걸 옛날 막 7급 시험에 이럴 때는 쌍탑의 형태이다. 똑같은 탑이 두 개 있습니다. 신문왕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을 대표하는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완벽하게 보이죠?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됩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할 텐데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을 대표하는 불국사 3층 석탑. 아니 그러면 불국사는 어느 왕 때예요? 경도광 때예요. 여러분 경도광이 통일신라 중대 왕인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학계에서 예상하기로는 불국사가 김대성의 건의로 경도광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3층 석탑도 경도광 때 만들어졌을 것이고 3층 석탑 바닥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경도광 때 8세기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탑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탑 진짜 이름하고 사진하고 매치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10원짜리에 다 새겨져 있고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신라 중대 탑들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석가탑, 다보탑 다 통일신라 중대 탑이야. 왜? 경도광이 불국사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은 아니죠. 조금 다른 형태의 탑 그래가지고 이형 석탑 이런 건 너무 어렵다. 이런 거 하는 거면 출제 안 됩니다. 이형 석탑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보탑이 통일신라 탑이다. 불국사 있다. 안 틀리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온 탑이 하나 있어요. 보통 탑은 통일신라 언제 만들어집니까? 중대에 만들어지는데 이 탑은 통일신라 하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중기단 위에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보통 통일신라 시대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은 통일신라 하대까지 갑니다. 선생님 하대는 선종불교가 더 잘 나갔다면서요.
여러분 중앙에는 여전히 교종이 잘 나가요. 통신신라 하대에도. 그러니까 중대 교종이 완전 잘 나갔던 거고 하대는 교종과 선종이 대립했던 걸 선종이 유행했다라고 시험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통신신라 하대라는 걸로 많이 기출되는데 일단 이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양양에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이 뭐 그렇죠? 한국사에 시험 출제되기는 지역적으로 뭐 여러분 신석기 유적지, 양양 오산리 유적지, 양양 지경리 유적지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양양에 있는데 이게 진전사터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근데 이 탑은 예전에 수능에 단동제 나와가지고 정답인 적이 있었는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인데 통신신라 하대라는 것과 보시면 지금 기단과 탑 신부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기단과 탑 신부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로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신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기단과 탑 신부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 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제 통신신라 하대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승탑. 승탑인데 이건 쌍봉사. 여러분 승탑도 거의 시대를 대표하는 거 하나씩을 많이 물어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불교의 유행과 더불어 승탑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전라도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 선사라는 스님이 계시는 거지. 이 선사 승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초기에 고달사지 승탑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거는 당연히 통일신라 하대라는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무슨 불교 영향이야? 선종불교 영향이다. 이거 잡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통일신라 말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승탑을 보는 순간 선종불교 캐치하셔야 되고 이러면 탑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시험에 기출된 적 있는 바래탑이 하나 있단 말이죠. 바래탑은 딱 하나만.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탑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반도에 있는 탑들하고는 좀 차이가 보이죠. 이건 바래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광탑인데 여러분 얘는 전탑이에요. 벽돌탑입니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바래탑이고 벽돌탑이다. 됐나요? 그럼 탑이 다 끝나요. 탑 하겠습니까? 몇 개 안 되잖아. 이제 2개. 신라,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존석탑, 통일신라, 가문사지, 석가탑, 다보탑, 진전사지. 그리고 승탑 하나, 바래탑 하나. 여기까지 10개. 고려 가면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 2개, 조선 가면 중요한 거 하나. 뭐 고려에 몇 개 추가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만 하면 그럼 13개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탑 해야죠. 불상 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고구려 불상인지 말면 시험에 안 틀립니다.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제목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배를 둘렀다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고구려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구려 불상인지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 안 틀릴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진짜 제가 해드릴 이야기 진짜 많습니다만 이건 내가 볼 때 약간 너무 아름다운 미소죠. 그래서 중국의 그 거대한 불상이나 일본의 불상들보다도 미소가 아름답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이게 서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쯤 지날 때 백제의 미소가 있는 고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요 이걸 옛날에 너무 어렵게 답사를 갔어요. 그때는 지금 이거 보러 가면 주차장도 있고 식당들도 많고 예쁜 계단이 나무 계단이 있어가지고 한 나무 계단 1, 2분 올라가면 서산마의 삼전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때 답사 갔을 때 길이 없어가지고 산을 한 15분 등산했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무 뿌리 잡고 막 기어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 대학생들도 그렇게 힘들게 오빠 나 살려줘 막 그러고 막 밀어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갔더니 할머님들이요 지팡이 짚고 도대체 저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셨단 말이냐. 이 종교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올라가서 보고 입이 딱 이만큼 튀어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있습니다. 몽달 귀신이었습니다. 백제의 미소라며 무슨 몽달 귀신이 미소가 있어요. 눈, 코, 입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답사 가서 보았을 땐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머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불상 이렇게 코 만지시면서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기 시험 잘 보고 몽달 귀신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진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몽달 귀신이에요. 지금 다 이거 구랍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가서 봤더니
다시 이 눈, 코, 입이 생겨난 거야. 나는 그걸 봤잖아요. 이거 100% 성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소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백제 건지 알고 계시면 시험에 안 틀리겠습니다. 만약에 글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백제의 문화재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출제돼 가지고 서산마해 삼존불상. 아, 이건 백제의 은은한 미소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한때 신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수험학사 공부할 땐 신라로 공부합시다. 이게 백제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강하죠.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아니에요? 신라예요. 원래 이 삼상가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전시를 합니다. 그 용산박물관 가면 3층에 불상관 가면 이게 가장 멋있게 전시가 돼 있죠. 제가 갔을 때 너무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손을 모으고 몇 분이 이렇게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일본말을 하는 거야. 아, 일본인들이구나. 나 일본은 몰라요. 근데 제가 알아먹는 단어. 스미마생, 고류사, 어쩌고 저쩌고.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고류사, 목조, 방가, 사유상입니다. 잘 만들었죠. 근데 그 고류사, 목조, 방가, 사유상과 얘가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더 오래됐다. 그래서 아마 큐레이터가 스미마생 미안하지만 당신들 고류사 목조 방가 사유상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있지? 근데 그것보다 우리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영향을 끼친 거야. 물론 우리는 그 고류사 목조 방가 사유상이 적송, 그러니까 저기 전라도 지역에 나는 소나무로 만든 조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제 조각가가 건너갔거나 나무를 들고 아니면 백제에서 만들어서 건너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고류사 목조 방가 사유상은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에서 잠깐 언급할 것 같고 통일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 진짜 여러분 너무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경주 베리 석불입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건너갑시다. 한때 왜 그 유명한 서산마의 삼존불상을 고등학생을 공부하는 국정교과서에 내리고 경주베리 석불입상이 기출된 적이 있는데 이게 경주에 가면 남산유적에 있거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신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여러분 석굴암. 석굴암 역시 불국사가 만들어졌던 경덕왕 때 만들어집니다. 본존 불상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옆에 막 나한상, 인왕상 여러 부처상들이 있죠. 근데 일단 이 석굴암 본존 불상은 여러분 시기 잡아주십시오. 어느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조형미 뛰어나죠. 석굴암도 어느 왕 때 만들어졌다고? 불국사와 더불어서 경덕왕 때 만들어졌다. 경덕왕인 통일신라 중대왕이다. 정치사에서는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 문화사 공부하다 보니까 석굴암도 경덕왕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불국사도 경덕왕 때 만들어졌구나. 나라가 중요하다고요. 통일신라 불상입니다. 이건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해다. 발해 탑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탑이 있었죠. 지금 이름들이 암기돼야 됩니다. 이불병자상이라는 발해의 불상이 있었다. 이게 발해로만 시험에 기출이 됩니다. 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사에서 발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보기 자료 이불병자상이나 나중에 이제 발해 석등이나 아니면 돌사자상 이런 거는 고분할 때 돌사자상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줘버리고 나서 발해를 물어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광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출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미륵사입니다. 그럼 미륵사는 7세기에 누가 만드냐면 무왕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기출이 되냐면 7세기 백제 무왕이 가운데 목탑을 만들고 양쪽에 이렇게 석탑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만 다 사라지고 서쪽에 있는 석탑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도 허물어져 가려고 하는 걸 최근에 이렇게 복원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7세기 무왕 때 만든 미륵사입니다. 그 다음 황룡사 구축 목탑의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모형도. 진짜 이게 살아있었으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 일본의 동대사 대불전이라고 합니다. 가서 보고 진짜 뒷목 잡았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8세기 건축물인데 이것도 지금 7세기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현존했더라면 우리가 일본의 그 거대한 목조 건축물에 꿀릴 이유가 없었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입니다. 호국적 성격, 몽고 침략으로 소실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불국사인지 모르는 친구들 없죠. 그래서 친구들 성인들도 계실 텐데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경도광 때 김대성이 만들었다. 뭐 백운교, 청교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불국사 다 아실 테니까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 석굴암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압지입니다. 귀족들의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 놀이터. 실제로 제가 또 여기 가서 안압지가 지금 제대로 복원이 돼가지고 밤에 가면 연인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복원되기 전에 가가지고 여기가 그 나무 배가 있는데 이거 몰래 가갖고 노젓고 다니다가 막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압지. 여기서 막 14면체 주사위도 발견되고 막 그러했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여러분 주작대로하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발의 수도 상경입니다. 주작대로 어느 왕 생각나야 돼. 상경으로 천도했던 게 문왕이고 주작대로가 당나라 장안성을 뽐딴 거다. 그거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이 자료 주고 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발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첨성대입니다. 여러분 이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다. 근데 솔직히 이거 미스테리예요. 천문 관측 어떻게 했냔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들어가서 이걸로 천문 관측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한때는 이건 그냥 탑이다. 무슨 천문 관측 기구야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첨성대는 통일신라께 아닙니다. 이건 선덕여왕 때 첨성대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덕여왕 때요. 황룡사 구축 목탑도 만들어지고 선덕여왕 때 첨성대도 만들어지고 선덕여왕 때 분황사 모전석탑도 만들어지고 뭔가가 선덕여왕 때 많이 만들어졌네. 맞죠? 통일신라께 아닙니다. 신라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에밀레종입니다. 이 에밀레종을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덕대왕 아들 경도광이 만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공왕 때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종. 당연히 경도광 이름 나왔고 성도광 이름 나오니까 통일신라 중대 무렵에 만들어진 종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에요. 인쇄본. 이거 어디서 발견됐다? 빨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발해 석등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석등이 나왔을 때 이걸 발해를 물어본다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발해 돌사자상 같은 경우는 발해 고분할 때 사진 자료가 책에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발해 석등 그러면 나머지는 고대 건축물이나 탑이나 불상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쪽이 있는데 과학기술 쪽도 여러분 그냥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의 사진 자료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 출제되면 통영에서 가장 오래된 첨성대가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출제되면 그런가 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 자료 중심으로 27강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대 문화사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공부하면 이제 고대사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대 문화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일단 제일 위에 두 문장만 암기하고 갑시다. 우리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통일신라 시대 문화는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아스카 문화와 하쿠오 문화를 단어 많이 바꿉니다. 한 번만 따라 할래요? 쪽팔려지. 삼국시대는 아스카, 통일신라는 하쿠오.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데 이 많은 내용을 수험항사 공부하시면 공문항사 공부하시면 당연히 다 암기해야 됩니다만 안능검이잖아요. 우리는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는 담징 기억하십시오. 담징이 일본의 호류사 금당 벽화를 실제로 가서 그립니다. 이걸 그리는 과정에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선진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만 일단 담징의 호류사 금당 벽화 그 다음 해자, 해관, 도연 나올 텐데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끼친다. 사진자료와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고구려는 담진과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 백제가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당시 고대 삼국시대는 백제가 일본과 교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하필 시험에 잘 나오는 근초고왕 때 뭔가를 했단 말이지. 아직기야 왕이 건너가서 일본의 유학을 전파합니다. 근초고왕 때입니다. 아직기 왕인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 원래 아직기가 먼저 건너갔는데 아직기에게 너만큼 뛰어난 인물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기가 왕인을 초빙했던 거 아닙니까? 아직기 왕이 4세기 근초고왕 때고 혹여나 조금 더 출제된다라면 6세기 초반 무령왕 때 단양이와 고안무도 일본에 유학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정치사에서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이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 일단 아직기 왕인 근초고왕, 단양이 고안무 무령왕, 그 다음 노리사치계 성왕, 그만큼 왕들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역시 백제도 해총이라든지 관륵이라든지 아좌태자라든지는 버리십시오. 버리고 당연히 백제 조각술이 일본 조각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류사 목조 방가사유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당연히 백제 조각가가 건너가서 만들었거나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는 적송이에요. 이 조각품 나무 자체가 일본에는 금송이 많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거 백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호류사에 보면 백제 관음상이라고 진짜 저 직접 가서 보고 왔거든요. 살떨리게 아름다운 조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품보다도 오히려 시험에 조금 더 출제되는 건 탑에서 공부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일본 석탑에 일본의 5층 석탑이 많거든. 일본의 5층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솔직히 신라는 일본과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것도 없고 솔직히 조선술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술은 이해할 만하죠. 이 제가 뚝방 제자입니다. 제방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일본에 한인의 연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 다 끝났습니다. 됩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상의 제자, 심상이 일본에 화엄정 전파했다 그런 내용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68페이지를 제가 많이 간추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고분 갑니다. 여러분 수어망사를 공부할 때는 고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절대평가인 한능검에서는 고분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4페이지를 한번 소화를 해봅시다. 제 이야기로요. 여러분 고구려하고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라는 걸 만드는데 돌무지라는 건 돌을 네모나게 잘라가지고요. 피라미드처럼 쌓아서 전문용어로 쌓을 적자,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돌을 쌓았다고. 그런데 뭐 적석총보다도 그냥 돌무지 무덤으로 시험 출제가 되니까. 근데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에 대표 무덤이 장군총이 있고 백제는 돌무지 무덤의 대표 무덤이 석촌동 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고분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으로 갔다는 건 고구려와 백제가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는 거죠. 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에 의해 고구려가 만들어졌고 주몽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원조에 의해 백제가 건국이 되었으니까. 장군총과 석촌동 고분은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 둘 다 돌무지 무덤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 봐봐. 69페이지에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 표를 다 봐야 되기도 하고 D페이지 넘어가면 고구려 그래가지고 장군총의 자세한 내용이 막 설명이 돼 있죠. 70페이지에. 그리고 막 나머지 이렇게 무덤들까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냥 장군총 이렇게 생겼구나. 석촌동 고분 이렇게 생겼구나. 돌무지 무덤이구나.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 일단 이것만 하세요. 진짜로 한능검은요. 그런데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덧널. 신라는 소백산맥에 이렇게 막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와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 단면도가 참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단면도. 관이 있죠? 관 옆에 나무 목각이 하나 있어. 거기에 부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로 채워져 있고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대표하는 건 천마총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니 천마총 경주에 가면 꼭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천마총 말고도 뭐 서봉총, 호우총, 황남대총 있는데 포기하세요. 우린 한능검입니다. 그래서 천마총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발견됐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벽화 이야기를 곧 할 텐데 벽화는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는 거잖아요. 뭔가 공간이 있어야 벽화 그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말 배가리개 그림 혹은 말 안장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천마도 벽화 아닙니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무덤들 다 해결. 고구려 돌무지 무덤 장군총, 백제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천마총.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후기쯤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돌무지 덧널 무덤과 신라 초기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단면도를 놓고 또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됩니다. 도굴이 안 되니까 부장품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지요. 도굴꾼이 이 문을 딱 발견하는 순간 뭐 열고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굴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장품이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문이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단장묘, 그러니까 가족 합장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기 때문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부터 만들어진 굴식 돌방 무덤에 뭐가 있더라? 벽화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히 신라 초기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과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부터 만들어진 굴식 돌방 무덤 비교 많이 출제된다는 말씀 드렸고, 중요한 건 백제인데, 여러분 백제는 수도가 3번 바뀌었죠. 백제 초기 수도는 한성입니다.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고 세 번째 수도가 삽인 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첫 번째 수도가 한성 혹은 위례성인데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문주왕이 웅진 천도했고 지금의 공주입니다. 그 다음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죠. 지금의 부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백제에서. 그런데 백제 후기 무렵, 아니 근데 여러분 백제 전체 역사를 보면 기원전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5세기에 웅진천도 있고 6세기에 사비청도 있으면 5, 6세기는 백제 후기야. 이 무렵에는 바로 이 시기에는 이 지역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웅진, 지금의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그 다음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이건 좀 암기하십시오. 두 번째 수도 웅진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부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이 송산리 고분군에 뭐가 발견돼? 무령 왕릉이 발견이 됩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의 무령 왕릉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무령 왕릉 관련해서 시험 나올 수 있는 10가지를 다 암기해야만 합니다만 우리는 필요 없어요. 공주 송산리 고분의 무령 왕릉은 벽돌 무덤이다. 근데 이 벽돌 무덤은 원래 벽돌을 잘 만드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남조, 위진 남북조 시대할 때 백제가 남조와 교류했잖아. 남조 중에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에 무령왕릉이 있는데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원래 이 공주 송산리 고분에 7개의 무덤이 있었고 7번째로 발견된 게 무령왕릉이고 실은 6번째로 발견된 것도 벽돌 무덤이고 그 앞에 5개는 굴식돌방 무덤인데 앞에 6번째 벽돌 무덤은 벽화가 있지만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면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능검이니까 아 진짜 무령왕릉이고 벽화가 없다? 이거 하나 추가할까요? 나머지 내용은 다
빼버립시다. 뭐 어렵게 나온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령왕릉이니까 영동대장군 사마왕은 무령왕이다. 그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 벽돌무덤입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됩니까? 됐죠? 그 다음 부여에는 어떤 고분군이 있다고?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 다 됐어. 통일되고 나서 통일신라 시대는 여전히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는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릅니다. 이거 문장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네. 다시 신라가 통일되고도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고 이 굴식돌방 무덤을 대표하는 건 김유신묘인데 실제로 김유신묘 가보면 둘레돌이 둘러져 있고 둘레돌이 12지 신상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그래서 둘레돌과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 문무대왕릉 보시면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 아,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식 화장을 하기도 하는구나. 지금도 어렵습니까? 자, 무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대답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 대표 무덤 장군총, 백제 초기 돌무지 무덤 석천동 고분, 신라 초기 돌무지 덧널 무덤인 천마총. 됐죠? 그리고 백제에서 웅진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지금 무덤 4개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김유신묘가 굴식돌방 무덤인데 둘레돌과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더라. 문무대왕릉이 불교식 화장을 했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발해 무덤 2개가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네. 그게 바로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해이효 하고 순서를 잡으세요. 해이효, 정해, 정효. 정해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가 문왕의 넷째 딸이야. 너무너무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정해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인데 모주림 구조라는 게 보입니다. 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방의 천장이 하늘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주림 구조 형태를 보였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모주림 구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리고 정해공주묘에서는 돌사자상이 발견돼. 사진자료 돌사자상 정해공주묘. 그리고 정해공주와 정효공주묘는 문왕의 딸들이기 때문에 묘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묘비석의 내용을 뜻지자 써가지고 묘지라고 하거든요. 그 묘지, 땅지가 아니라 뜻지자 내용을 보면 도교적 요소가 보입니다. 이거는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사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왕이 자기 딸들 죽었으니까 슬퍼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정해공주와 정효공주의 가장 큰 차이점, 정해는 고구려 굴식돌방 무덤에 영향을 받은 모주림 구조,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 벽화 있다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대신 이런 건 기출이 됐더라고 하는 거에서 정해공주묘는 저기 만주의 육정상 고분군에서, 정효공주묘는 용두상 고분군에서. 와, 이거 어떻게 암기해? 해요 해놓고 육정산, 용두산, 육룡이 나르샤. 에이씨,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진짜 기출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면 고대 문화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제 문화사에서 딱 한두 문장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교육 내용이 빠졌는데, 근데 이건 정치사에서 국립대학은 공부했죠.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진다.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근데 이 국학의 졸업시험이 독서 3품과예요. 이 독서 3품과는 통신라 하대 두 번째 왕인 원성왕이 만들었다는 것과, 이 독서 3품과는 학문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해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독서 3품과인데, 진골 귀족들은 시험 봐서 관료가 되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 독서 3분과 내용 하나가 제 책에 좀 빠졌습니다. 바로 2세 곧 들어갈 것 같은데 2세부터는 이 내용이 실릴 거고요. 1세 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독서 3분과는 통신라 하대 원성왕 때 학문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건데 귀족들의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고대 문화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